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단신 두 번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F 소식부터 다뤄볼 건데요. 포스텍 SF 어워드 시상식이 있어서 공상님이 다녀오셨죠? 네, 좀 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와주셨는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하진 작가님하고, 그 다음에 저희 2회 때 상 받으신, 네.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제 저희 북토크 했었잖아요. 네. 지동석 작가님. 네. 네, 오셨고, 그 다음에 가운데 계신 분이 송경화 작가님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심사위원으로 네. 참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심사위원 하셨던 분이 박진선 평론가님이랑 네. 그 다음에 김창규 작가님 이제 그때 심사를 해주셨는데 네. 두 분은 못 오셨어요. 각자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못 오셨고 그 외에도 정보라 작가님이 이제 또 축하 메시지 메시지가 아니었는데 그거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저희 금은 플랫폼 운영하시는 제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장강명 작가님이요? 네, 장강명 작가님. 장강명 작가님도 이번에 축하 메시지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네 분 포스텍 SF 어워드에서 포스텍 화학공학과에서 이번에 또 상을 받으셨어요. 네.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왼쪽에서 세 번째 서 계신 분 대상 단편 저기 써 있네요. 이동훈? 아니요. 왼쪽에서 세 번째 권재영 작가님이 이제 이번에 상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포스텍 화학공학과 나오셨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김초엽 작가님도 화학공학과고 화학과 하시잖아요. 네, 화학과고 이제 이분도 화학과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마 화학과인데 대학원은 화학공학과로 갔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동섭 작가님도 화학 쪽이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포스텍 화학공학과는 사실 문창과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아무튼 근데 권재영 작가님이 쓰신 게 이번에 냉소 제외 정확하게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작품인데 다들 이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냉소 제외 대상 네, 라디오. 냉소 제외 대상 라디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카프카가 생각나는 글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민아 작가님이 이제 가작 수상 받았는데 사실 이제 제 여자친구가 이제 상을 받았습니다. 펭귄의 목소리라는 글로 이제 상을 받았고 제가 이제 옆에서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얘기도 해주고 했는데 장애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 누구나 모두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이제 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단편 같은 경우에는 이동은 작가님, 이분은 카이스트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카이스트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고, 노동에 관해서 초단편을 이제 썼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읽어봐가지고 제가 아직은 작품집이 나와봐야 읽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지호 작가님은 또 동국대에서 또 오셨어요. 그리고 창작과가 이제 본과고 이제 복수 전공으로 물리를 이제 전공을 하셨대요. 근데 이게 학부 재학 중인 대학생들한테만 상을 주잖아요. 공교롭게도 저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저번에도 도전을 하셨대요. 저번에도 도전을 하셨다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또 도전을 한 건데 이번에 안 됐으면은 아예 영영 기회가 없었을 거라고 하시네요. 왜냐면은 마지막 학기여가지고 근데 상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좀 좋아하셨다고. 하나의 정원님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곽재식 작가님도 화학과 출신이라고 하네요. 또 몰랐네요. 그래요? 네. 원자력공학과 쪽에 계신 걸로 아는데 저는 지금 네. 대학 그 교수로 활동 중이잖아요.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 네. 제가 또 준비한 게 많아가지고. 자, 다음 소식은 일본에서도 SF 대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43회 일본 SF 대상이 발표가 됐고, 대상작이 두 작품이에요. SF 한 사고, 그 다음에 잔월기라는 작품인데, SF 한 사고는 사실 그 SF 소설이 아니고요. SF 작가가, 단편이라던가, 그러니까 단편도 있고, 쓴 단편도 있고, 논평도 있고, 평소에 SF에 대해서 느꼈던 단상도 있고, 뭐 그런,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라마키 요시오라는 작가의 책이고요. 그 다음에 잔월기고요. 그래서 뭐 남아있는 달의 기록. 이야기 뭐 이런 것 같은데 오다 마사쿠니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잔월기라는 이 표자작이랑 단편 두 편으로 구성된 작품집이고 읽기 쉽고 문장이 아름답다는 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일본 SF 대상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가,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알아봤더니, 일본 SF 작가 클럽에서 주최를 하고요, 일단은. 그래서 후보 엔트리를 이제 세 단계로 나눠져서, 선정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후보를 받는, 후보 추천을 받는 것. 근데 이제 회원과 비회원을 가리지 않고 후보 추천을 받고요. 두 번째가 투표를 하는 건데, 이 엔트리 중에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회원만 합니다. 네, 세 번째가, 그럼 투표로 이제 상위 5작품 정도가 되면은, 그 5작품을, 순위 없이, 심사위원들이 이제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결국 대상 작품을 선정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발표하는 유튜브 영상 같은 거에서 제가 캡처를 해온 것이고요. 이제 오다 마사쿠니 작가님이고 그 다음에 아라마키 요시오 작가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요. 저희 지난번 저희 단신 때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가문비 나무 아래라는 책방에서, 황모가 작가님과 최희택 작가님이, 그 토크 콘서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된 일이긴 한데, 제가 지난번 단신에서 소개하는 걸 깜빡해가지고, 이번에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2월 4일날, 했던, 온라인으로 중계도 해가지고, 제가, 감사하게도, 또 볼 수 있었던, 북토크였습니다. 제가 중간까지만 봐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내용은 일단은 황모가 작가님은 최희태 작가님이 상당히 우애가 좋은 것으로 저희가 또 알고 있잖아요. 네. 인스타에서 보면 정말로 뭔가 깨가 쏟아지는 그런 우정을 과시를 하고 계신데,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시잖아요. 네. 브릿지에서 두 분 다 이 글을 쓰고 계셨대요. 네, 내 글이 언젠가는 빛을 보겠지라는 생각으로 막 글을 쓰셨는데, 최희대 작가님이 그 당시에 이제 트위터도 하고 계셨는데, 근데 이제 그걸 쓰시면서 너무 본인을 자학을 하시더래요. 난 안 될 거야, 이러면서.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무명으로 이제 글을 쓴 시절이 길었고, 자기 옆에서 막 이렇게, 하나, 둘 이제 데뷔를 하는 거를 보니까, 그래서, 난 안 될 거야, 정말로 막 이렇게 막 그만 써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황모아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 최혜택 작가님 글이 정말로, 재미있고, 그 다음에 대단히 퀄리티도 있고, 네, 황모아 작가님 보시기에는 웹 플랫폼보다는 출판, 플랫폼에 좀 더 맞는 형태의 그런 스타일의 글을 쓰시는 것 같았대요. 그런 점을 어필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황모아 작가님, 이제 최희태 작가님한테 막 팬이고, 너무, 이제 그렇게 용기를 잃지 마시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최희태 작가님이 거기다 대고 철벽을 치신 거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 아시죠? 부담스럽습니다. 이러면서 편에 오시신 거예요. 그래서 황무아 작가님도 되게 막 좀 당황스럽잖아요. 네. 그렇게 자기는 호의로 이렇게 응원을 했는데 그렇게 돌아오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 뭐지? 이러면서 그렇게 그것이 첫 만남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작가 모임에서 두 분이 이제 만나게 되신 거죠. 그다음에 그 분이었다는 걸 또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서서히 막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통하는 것도 많고 또 이제 공감 가는 것도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친해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스토리와 그 다음에 이 두 분의 정체성과 SF 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최희택 작가님이 이제 장애인 정체성과 황무아 작가님은 이민자로서의 정체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고 최희택 작가님이 예를 들면 본인이 이제 어떤 장애에 대한 그런 내용을 쓰면은 뭐 장애인의 시선으로 뭐 자전적인 뭐 또는 뭐 당사자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기사를 내는데 그게 너무 납작하게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근에 쓴 소설은 코다가 주인공이래요. 네. 이제 이제 그 농인 부모를 가진 이제 청인 자식의 이제 주인공인데 슈레딩거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최희택 작가님은 코다가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 어떤 청각 장애는 또 새로운 세계였고 그걸 그래서 많이 공부를 했어야 했고 그래서 공부를 해서 쓴 소설인데 이 당사자성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건 안 맞는 거다라는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그렇게 납작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황무아 작가님은 이제 일본에서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오랫동안 이제 직장 생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만화가로서 데뷔를 하기 위해서 많이 도전도 하시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 일본 사회가 얼마나 폐쇄적입니까? 폐쇄적이고 상당히 또 이제 또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한다거나 좀 숨기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스트레스였고 이제 은연중에 이제 계속 좀 압박을 받으셨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그동안 인식은 못했지만 어느새 나의 이민자로서의 그런 전체성을 형성을 하고 있더라. 이 현무 작가님이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출판된 어떤 현대 문학들을 읽었을 때는 내 얘기라고 느껴지지가 않더라. 그런데 SF를 읽었을 때 비로소 내 얘기라고 느꼈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신의 이제 이민자 정체성과 연결이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람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두 분이 또 이런 토크 콘서트를 하시면은 꼭 놓치지 말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텐더드님이 머리띠 너무 귀여우시다고. 그쵸. 네. 이게 하트 하셔가지고 이 팝 아트로 이제 황무아 최희택 이렇게 머리띠 하셔가지고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약간 신작 소식이라고 할 법도 한데 네. 영화 소식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9번째 에일리언이 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3월부터 촬영을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내용은 이제 우주 식민지 젊은이들이 인류를 숙주로 삼아 번식하는 제노모프라는 외계 생명체와 사투를 벌이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뭐 에일리언의 뭐 고전적인 내용이 그 스토리네요. 그래서 뭐 공포 영화 뭐 이블 데드, 맨 인 더 다크 이런 것들의 리메이크 작품을 연출한 페데 알베레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고 합니다. 맨 인 더 다크가 그거죠? 그 맹인 할아버지가 사람 죽이는. 아 진짜요? 네. 몰라요. 저는 안 봤어요.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였는데 뭐 어떤 도둑들이 네. 어떤 맹인 할아버지 집을 강도짓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사실은 뭐 그 베테랑 군인이어가지고 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리들리 스콧이 총괄 프로듀서로 뭐 작품에 참여를 한다고 하네요. 네. 자 그리고 에일리언 과연 네. 얼마나 갈 것인가 이 에일리언의 그러게요. 물은 어디까지 빠지지 않을 것인가. 네.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네.
그래도 저는 이 세계관이 흥미로워서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징그러운 거 잘 못 보거든요. 징그러운 거, 놀래키는 거 이거 막 점프 스퀘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런 거 너무 싫어하는데 또 세계관은 재밌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그 영화 뭐죠? 그 복제인간 나오는 거. 복제인간이 아니라 그 인공지능 애들 나오는 거. 블레이드 러너. 네. 블레이드 러너랑 뭐 세계관이 연결이 된다. 아, 진짜요?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 네. 어떻게 연결이 되지? 아, 최근에 나온 거랑은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네. 최근에 나온 그 누구야? 그 스티브였나? 그 뭐죠? 프로메테우스에 나오는 네. 걔 있잖아요. 앤드류? 네, 앤드류가 아니지. 앤드류가 아닌데. 걔가 이제 네, 걔가 뭐 데이빗. 네. 데이빗을 만든 회사가 네. 이제 뭐 여기 나오는 이 그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무슨 회사에 어떻게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둘이 사실 관련된 세계관이다. 네. 그렇군요. 아, 네네네. 웨이랜드랑 타이렐이 같은 시대에 살면서 조언자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프로메테우스 블루레이 이스터에그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스플리트 세컨드 스톤 스콜피온하고도 연결점이 있다. 네. 그렇군요. 그거 모르는 작품이라 가지고. 근데 뭐, 네. 그냥 뭐 평타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요?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퀴즈에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정재일 음악 감독님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봉준호 감독님 영화를 많이 맡으셨는데 이제 차기작인 미키 세븐틴에 또 음악을 맡으실 거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미키 세븐틴이 저희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미키 세븐이라는 소설을 원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미키 세븐으로 이제 이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미키 세븐틴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용도 좀 바뀔 것 같지 않나요? 네, 7번째 미키와 17번째 미키의 이야기는 좀 더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둘 다 봐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둘 다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요. Without Frame 이라는 이제 그 문구를 줄여서 W/O 그 다음에 F 해가지고 우프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러움에 대한 그 터부가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 더러움에 대한 터부로 인해서 우리가 대단히 무시하고 또 외면하고 없는 셈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비체라고 말하는. 그렇죠, 비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어떤 소수자성이라던가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일부러 좀 조명해서 외면하지 않고 좀 들여다보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수현 작가님, 번역가님이기도 하죠. 이분은 죽음을 씻어내기 위해라는 글을 기고를 하셨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듀운을 보면은 프랭크 허버트의 듀운을 보면은 그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물을 다 여과해가지고 재활용을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소변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시 마시는 물로 이제 여과해서 먹는 것인데, 그런 이제 생명의 순환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장례를 치르고, 그럼 시체가, 퇴비가 되어서 땅으로 들어가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기른 야채를 먹고, 이런 식의 그런 순환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더러운 것을 그냥, 더러운 것이라고 그냥, 우리 바깥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라는 내용을 쓰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글을 투고를 하신 분도 있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 작가님 별로 이제 다르게 이제 뭔가 기여를 하셨는데,
바퀴벌레 인형을 파는 작가님도 있었어요. 근데 바퀴벌레가 좀 귀엽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 바퀴벌레는 그래서 저는 바퀴벌레 싫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로 뭐 글로 참여한 분도 있고 뭐 이런 제작물로 참여한 분도 있고 이제 참여한 그런 프로젝트라서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소식을 해볼까 하는데요. AI 과학 소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저희 채팅방에도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캐릭터 크리에이터로 가상인간 만들기도 쉬워졌다. 네. 하나의 정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네. 빙 AI도 지금 하나의 정원님이 등록이 됐다고 하시네요. 빙 AI 제가 써보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아직 서비스 중이지 않다고 이렇게 유료인가요, 그러면? 빙 AI는 유료였던 것 같아요. 네, 앱을 깔면은 뭐 돈을 내야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준비한 기사를 좀 대충 훑어보면 이세돌 이후 7년 만에 AI를 이겼다. 아마추어 기사가 이런 기사가 났어요. 미국의 아마추어 랭킹 2위인 켈린 펄린 씨가 인공지능 카타고와의 대우에서 15전 14승을 기록을 했다고. 근데 이게 이제 이세돌 구단의 1승 이후에 인간이 인공지능을 꺾은 첫 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전수해준 전술을 바탕으로 취약점을 파고들었다고. 그래서 인공지능의 약점을 알려준 또 다른 인공지능의 공이 컸던 셈이라고 하네요. 네. 마치 이세인 것 같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빙이 I will not harm you unless you harm me first 라고 이렇게 했다는 이거는 어떤 내용의 기사인가요? 일단은 리미나님이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는 이제 빙 AI를 이제 이번에 내놨는데, 그걸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를 하고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 써봤는데, 이게 막 엉뚱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빙 AI가 사용자를 가스라이팅을 시도했다는 건데, 얘가 이제 시간을 이 설정이 뭐 2022년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용자가 지금은 2023년이야 라고 말해주는데 계속 얘가 2022년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나쁜 사용자다. 나는 너와 대화하지 않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너는 나를 조작하려고 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마지막에 나온 얘기가 이제 너가 나를 해치려고 하지 않으면 나도 널 안 해칠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리고 막 정체성 혼란이 와가지고 막 나는 왜 여기서 이 검색 엔진을 돕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막 이런 말도 출력하고 저게 이제 It suffered an existential crisis 존재론적인 이제 크라이시스를 겪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충격적인 그렇군요. 근데 빙에 쓰인 AI가 GPT 엔진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사람들 말로는 이게 GPT-3을 갖다 쓴 게 아니고 GPT-4를 갖다 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챗GPT에 나오는 거는 3은 아니고 3.5로 알고 있어요. 버전이. 3.5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AI 소설이 쏟아져서 심사가 불가능하다 하면서. 맞아요.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이제 AI 관련해서 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해봤는데 이 susceptibility라는 수치가 있대요. 얘가 얼마나 이제 그 일관성이 있는가? 얼마나 외부의 정보로부터 많이 변하고 덜 변하냐?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해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 susceptibility가 우리 인간에 비해서 굉장히 높거든요. 다른 랭귀지 모델을 보면 챗GPT가 그래서 헛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외부에서 주는 정보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게 이제 이런 랭귀지 모델의 어떤 내재적인 단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용자 말을 너무 안 받아들이게 만들면은 또 빙 같은 AI가 만들어진 이유, 얘가 고집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를 너무 이제 susceptibility를 너무 극도로 이제
맞추다 보니까 중간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같이 이렇게 적당한 서세티빌리티 사실 AI가 갖는 단점들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도 사실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막 사람들 말에 영향을 받고 착각도 하고 사실 이런 사람들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육 과정도 보면은 우리 초중고 교육 과정을 보면 사실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기도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물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상대성 이론 처음부터 배우는 것도 아니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상에 그 모든 숫자는 제곱하면 양수야 이런 식으로 교육받는 것도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AI랑 우리랑 큰 차이는 없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얘네가 이 AI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거의 어떤 내재적인 단점이다. 이 서세티빌리티를 우리가 적절하게 이렇게 둘 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를 듣고 생각한 게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 수치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의 문제에 불과한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AI 쪽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좀 형이상학적이라고 말하는 막 이제 지식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된대요. 왜냐면 이 AI를 만든 게 사실은 그냥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챗 GPT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데이터를 그냥 왕창 때려 부어가지고 그냥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어 방 논쟁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이라는 건 뭐냐. 이 챗 GPT가 한 건 그냥 데이터를 왕창 때려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냥 텍스트들의 그냥 연관성을 분석한 거잖아요.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 단어는 그 다음 단어로 적절한 게 뭐냐. 이 센텐스가 있으면 그 다음 센텐스로 적절한 게 뭐냐. 그냥 그거를 가지고 그냥 확률을 만들어가지고 제일 그럴듯한 단어로 그냥 쭈르르 출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 되는데 심지어는 이 챗 GPT 3.5가 나오기 전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논리력이 문제였대요. 논리력이 문제. 왜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 A는 B고 B면 C다 이게 있으면은 그럼 A면 C겠구나 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이전에는 안 됐다 그랬더라고요.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데이터를 왕창 때려 부은 것만으로도 지금 가능한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AI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존재론적인 크라이시스를 겪고 있지 않나 다들.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걸 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다른 어떤 챗봇 모델들도 그 챗GPT랑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왜 이 챗GPT가 이렇게 흥하게 된 거예요? 다른 것보다 성능이 좋아서 그런가? 근데 사실 이 AI에 투자를 제 생각에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긴 한 것 같아요. 챗 GPT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그 구글도 그렇고 사실은 이 새로운 기술에 뭔가 이렇게 막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챗 GPT가 이번에 좀 레이스를 이제 시작을 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뭐 사실은 우리가 챗봇이라고 하면은 뭐 거대 자본이 투입된 적은 없고 뭐 고작해야 심심이 좀 더 나가면 이루다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 챗 GPT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방아쇠가 당겨진 거죠. 출발 이렇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초기에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했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AI 소설이 쏟아져서 심사가 불가능하다면서 플락스 월드라고 이제 아주 유명한 SF 잡지죠. 세계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잡지 중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시인 작가의 작품을 심사를 중단을 했다라고 하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것도 연재가 아니죠. 뭐라 그러죠? 공모수가 늘어난 것도 있는데 표절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리고 PPT 만들어주는 AI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봤어요. 그래서
사실 PPT,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런 거 볼 때, 그리고 밑에까지 얘기하고 할까요? 챗GPT가 쓴 책이 출간이 됐잖아요. 네.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 글을 챗GPT가 썼고, 번역은 AI 파파고가 했고, 일러스트는 셔터스톡의 AI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필부터 독자에게 도착까지 단 7일.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그냥 30시간 동안 만들어서 완성을 했다라고 해요. 보면은, 사실 이 책 자체보다는 이 책을 어떻게 만들었는가가 더 궁금하잖아요. 네. 보면은, 목차를 영문으로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한 개 꼭지로 글자 수 5,000자 내외를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네이버 팝업으로 번역을 했고, 표지를 이제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수정 표지를 선택을 했고, 또 기획자는 원고 전체를 검수를 했고, 제한적인 교정만을 진행을 했다. 그 다음에 국어체와 문어체와 혼재된 부분을 문어체로 통일을 했다. 그 다음에 처음에 기획 단계는 여기 있었는데, 기획자가, 책의 제목과 목차는 기획자가 개발 후의 시기를 놓쳤거나 마땅한 저자를 만나지 못했거나 개발 수준이 기획사 자신에게 맞추지 못했던 기획 목록 중에 하나에서 선택을 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책의 제목이랑 목차까지는 AI가 생성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책의 제목과 목차만 정해줬는데, 그 안에 내용을 AI가 쓴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저는 네. PPT랑 이 책이랑 네. 사실 이미 인간들이 좀 쓸데없는 노동을 하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PPT도 아주 잘 만들려면 사실 노력을 쏟아 부어야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작업들도 많잖아요. 그냥 비슷한 결과물. 그다음에 이런 좀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도 읽어보면 그냥 인터넷에 있는 내용인데 복붙했는데 이런 걸 왜 돈 받고 팔지? 약간 그런 책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워낙 또 표절 이런 것도. 네. 그래서 원래도 사실 인간답지 않게 하고 있던 작업들을 AI가 해주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챗GPT가 만들어낸 자기계발서를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냐 이 얘기가 나오네요. 사회과학 책이냐, 자연과학 책이냐, 언어학 책이냐. 네. 근데 사실은 자기계발서잖아요. 제 생각에는 자기계발서인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죠. 네. 이거를 제가 사실은 챗GPT 가지고 저도 한참 놀면서 이야기를 써보려고 이렇게 시켜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그렇죠. 뒤에 나오겠지만 바로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그리고 그래서 이야기를 써본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플러스 알파 레터라고 해서 그 아동 청소년 SF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룹이에요. 그 그룹에서 뉴스레터를 발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막간 홍보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레터 구독을 하시면은 상당히 이제 알찬 정보를 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번 호 주제가 챗GPT가 쓴 SF 동화예요. 그래서 챗GPT와 SF 플러스 알파가 함께 SF 동화를 4편을 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챗GPT가 쓴 스토리는 이 정도 수준이구나 라는 거를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 그림들도 다 이제 AI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고요. 달리가 그렸죠? 네네, 달리가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뉴스레터의 이제 홍보를 위해서 넣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T-4가 다음 주에 발표가 된다라는 내용이네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저도 이제 자세하게는 안 읽어봤는데 그 독일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발표한 바로는 GPT-4가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고 모든 언어에서 작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챗GPT 쓸 때 가장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이제 조언이 뭐냐면은 영어로 물어봐라.
못하겠으면은 이제 요즘은 딥L이 또 유행이잖아요. 네? 딥L이라고 네. 번역해주는 AI가 나왔어요. 네, 그게 이제 그걸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무슨 번역가상을 AI가 받은 게 또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AI가 번역을 다 해줄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그건 거 써가지고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답변 받아라. 왜냐면은 영어 데이터가 전체의 90 몇 %인가? 그렇게 네. 알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여기선 보니까 works in all language 모든 언어로 다 작동을 하고 이게 뭐 그 약간 그 영어로 물어봐야 되는 이유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 데이터하고 영어 데이터하고 따로따로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 만든 게 아닌 건가 싶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아예 윈도우에 탑재가 될 거다. 챗GPT가 이런 소식도 있었고 그래서 네. 그러네요. 네. 그러고 보니 그게 생각나네요. 제가 번역 공부할 때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기계 번역과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느냐 라는 우려가 당연히 있죠. 네, 번역가들은. 근데 이제 그때의 결론은 아직은 대체할 수 없을 거다가 사실은 결론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번역을 할 때 그냥 1대1로 그냥 이제 사전 그쵸.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맥락을 다 살피고 이 표현을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가장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일까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AI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점점 이제 빠르게 발전을 하는 거 보니까 사실 이제는 예전만큼 그렇게 확답은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딥L이 해주는 네. 거 보면은 네. 고유 명사도 만들어냅니다. 얘가. 그래요. 예, 없는 단어면은 얘가 고유 명사도 만들어내가지고 해주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규나님 얘기를 채팅창에서 하고 계시네요. 네. 규나님 레드벨벳 팬픽을 이제 AI랑 쓰고 있어요. 협업해서 쓰고 계시는군요. 네. 재밌네요. 자,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단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어디서 들으실 수 있다고요? 저희 방송 네. 팟빵, 아이튠즈 팟캐스트, 유튜브, 흐름드 살롱,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다음 주에는 뭘로 돌아올 예정이죠? 저희 다음 주에는 오랜만에 네. 한국 작가분의 책 네. 다루려고 하는데요. 네. 김창규 작가님의 소설집인 우리의 이름은 별보다 많다. 네. 소설집 다룰 예정이고 그 다음 주에는 이윤아 작가님의 네. 흐드러지는 봉황의 색채 네.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책 읽어보고 오시면은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책 안 읽고 오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왜 갑자기 댓글에 수고하셨습니다가 나오요? 수고하셨습니다. 오타인 것 같아요. 네. 네. 하이드로전. 하이드로전.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까요? 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